저는 결혼한 지 딱 1년이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것은 2년 전이었고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꽤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와는 친한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로 일을 2년 가까이 했지만 일이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다르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고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중 그만두었다고 말씀하니 너무 아쉬워했어요. 요즘 같이 불안한 시대에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것이 좋다며 아무튼 처음에는 별로인 인상이었지만 여러 차례 만나보니 능력도 있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한 지 1년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 양가 부모님을 만나고 서로의 집을 많이 오가게 되었는데 제 시댁은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몇 년 전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대출도 받아 이사를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이나 부모들은 이 아파트가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후 얼마나 가치가 올랐는지 빈번하게 언급하며 시댁 집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면에 제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10년이 넘은 빌라였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오랫동안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땅을 많이 사고 큰 돈을 번 뒤로 부동산을 여러 곳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부동산 투자에 전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이사도 자주 다니시고 살고 계시는 집에 크게 연연하는 타입이 아니세요. 비싼 신축 아파트나 고급 주택에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시고 부모님이 가진 돈의 대부분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가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빌라 역시 5년 전에 낡은 빌라를 경매에서 싸게 입수해 세를 지불하고 계셨다가 공실이 오래되어 아버지께서 혼자 작년부터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일하시고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집을 주로 숲속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울과 양평을 오가며 10년이 넘게 생활하셨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집은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잘 못 사시는 편이며 대신 어머니를 위해 양평에 있는 큰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주말에 양평집으로 내려가시고 평소에는 서울에 계십니다. 집에서 대충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만 편하게 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경매로 나온 건물이나 상가를 보러 다니시고 지방에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 관리하시며 바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겉으로만 보면 전혀 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8년째 같은 국산 큰 차를 타고 다니시고 옷차림도 활동하기 편한 옷을 즐겨 입으시다 보니 누가 보면 현장에서 건축업을 하는 분인 줄 알 것 같아요. 실제로 건축업을 오래 하셨고 아직도 본인이 건물을 짓거나 세입자가 집이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고치러 가시기도 하시니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한번 용인의 아버지께서 새 채의 건물을 지으실 때 저 역시 그 현장에 동행했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일하는 분으로 오해해 현장 분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서 아버지가 함께 일을 도와주신 적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남편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는 집을 방문할 때 놀라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면 거의 가로등이 없고 어둡고 오솔길에 위치한 낡은 빌라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버지의 오래된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보며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굳이 쟤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어머니 집에서 만나게 될지도 몰라 아버님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또는 못 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특히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그 주변인들을 더욱 조심하는 분으로서 저도 집으로 만나러 가는 것을 꺼리던 아버님이었어요. 가까운 서울에 있는 아버님의 집에서 만나는 것이 더 나아 보였지만 현재 남편에 대해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에게 양평 본가를 보여주긴 싫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좁은 빌라 거실에서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당시의 남편은 드라마 촬영 셋에서나 보는 것 같았어요. 구경하는 듯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날 친정 부모님과의 식사를 마치고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데려다 줄 때 남편은 저에게 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고생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면서 돈을 잘 벌어 오셨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건물을 늘리셔서 돈 걱정을 크게 하거나 달리 않았어요. 집에서 외동딸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제 직업이나 학교에 대한 간섭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많이 달라서 부모님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느냐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딱 2년만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운영 중인 카페도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소유 건물에 가게를 내고 인테리어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남편의 말에 힘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후 결혼 전 시어머니 집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는 정말 요즘 신축 아파트는 새로운 기능도 많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빌라에 비해 보안도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비싼 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층이라 전망도 좋았고 새 집답게 안에 가구를 채워 넣은 것 같았습니다. 가전제품들도 전부 고가의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좋은 전망,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요즘 사람들이 왜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실 돈이면 상가를 한두 채 더 사겠다는 입장이셨고 어머니는 양평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들과 함께 편안히 살면 더 좋다고 하시니 아마도 두 분은 이런 아파트에서 평생 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저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은 시댁 쪽에서 일산에 전세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직구할 때 보태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괜히 사돈댁에 부담받을 수 있으니 예물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추고 예단 같은 것은 일절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혼수가 너무 비싼 것은 필요 없으니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다가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그때 제대로 된 것들을 맞추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좋았습니다. 제 돈도 아끼고 부모님에게 크게 손해보이지 않고 시집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 자꾸 사돈댁의 형편을 강조하시길래 조금 기분이 묘하긴 했지만 비싼 돈들이 필요 없다는 점에선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시댁에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자니 아버지는 알뜰하게 시집간다며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 것에 대해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보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시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시댁에서 계속해서 무시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혼수는 제대로 챙겨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른 것은 대부분 제외하고 예물도 결혼 반지만 선물했지만 혼수는 엄마가 준 돈으로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결혼 후 신혼 시기에는 남편이 정말 잘해주었어요. 퇴근 후 제 카페에 와서 마감도 도와주고 시댁과 친정에 동일하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용돈을 드릴 필요 없다고 말씀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드려야 나중에 서운해하지 않으시지 않겠다며 굳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결혼 후 제 카페 수입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직장인이므로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은 제 카페의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서 제 수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카페에 정확한 수익을 묻자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고 재료비와 공과금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는지에 대해 대략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수익을 계산할 때 월세도 고려해야 하며 알바비를 쓰면 인건비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진짜 수익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월세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차피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서 재료비와 전기세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남는데 어디까지나 나란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번 돈 대비로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전에 했던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말했어요. 많이 벌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며 저까지 안정적인 직장인이라면 대출도 잘 나오고 나중에 집을 사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정작 저는 다시 직장에 다니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한 수직적인 문화에 적응하는데도 잘못될 것 같고 노력할지라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적어도 그때의 3배는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또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다시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활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냐, 며 빨리 집을 사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현재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답답해하며 집조차 없으면 가난하다고 주장하며 집을 살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저는 집을 조금 늦게 구입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수입이 꽤 많지 않아서 다시 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누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제 대답을 들은 후 남편은 잘겠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가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말다툼을 한 것이었고 그 뒤로 남편의 태도가 약간 변한 것을 느꼈어요. 저를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돈 관리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다루곤 했거든요. 결혼한 뒤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100만 원씩 모아둔 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통장을 제 동의 없이 적립식 펀드로 전환했죠. 저는 남편에게 재테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하느냐며 따졌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큰 돈을 벌고 잘 살고 싶다면 내 말만 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획 없이 살다가 나이 들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기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집도 없이 살고 싶지 않다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신에게 맡겨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생활비 용도로 주었던 카드 사용 내역까지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돈을 썼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곳에 돈을 쓰는지를 따져 물었고, 제가 일일이 대답하기 싫어서 결국 생활비 카드를 쓰지 않고 제가 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싸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런 내게 자꾸 아끼고 더 열심히 살자며 압박하는 남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시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신혼 초기에 집 구경하러 오신 뒤로 처음 오신 거라서 저는 나름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트에서 좋은 한우 등심도 샀고 제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근처 횟집에서 방어도 회를 시켜 두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다행히 아주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시고 남편이 준비한 와인까지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방에 자리를 깔고 시부모님에게 술도 한잔 하셨으니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 했는데 시부모님은 괜찮다며 대리운전을 불러서 돌아가면 된다고 하시며 우리 집인 일산에서 서울까지 대리를 불러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저도 잘 받았고 대처한 뒤 시부모님도 기분 좋게 먹고 놀며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친정아버지께서 오후에 고양시에 물건을 볼 일이 있어 오셨다고 하셔서 저녁에 드시러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에게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실 거니까 퇴근길에 고기 좀 사와 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카페 문을 조금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버지가 이미 둘이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안주도 없이 과자와 유파를 먹으며 둘이 소주를 마시고 있길래 빨리 저녁을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기 사온 거 어디에 있는지 물었죠. 고기를 꺼내려면 김치 냉장고를 열었을 때 한우도 아닌 소고기도 아닌 대충 썰어놓은 삼겹살 한 근만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 식자재마트 딱지가 붙은 비닐팩에 들어있는 삼겹살 한 근을 보니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시모님들을 대접했을 때와 비교해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상을 준비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딸 집에서 사위와 함께 저녁을 먹으시면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을 조금 많이 드셨어요. 술을 빨리 마신다 싶었는데 금방 취하셨어요. 저녁상을 치우고 남편과 소주를 한 잔씩 더 마시던 아버지는 결국 만취하셔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제 술 그만 마시고 아버지 잠자리 준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단 그래도 오늘 주무시고 가실 것 같아서 근처에 방을 예약해놨어. 택시를 타고 모셔다 드리고 올게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우리 집을 놔둔 채 외방을 예약했나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인어른을 집에서 두기 싫다는 의도로 대답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삼겹살 때문에 저녁 시간 내내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듣자마자 남편에게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너희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자고 가라면서 방에 이불까지 깔아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빠는 집에서 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한우와 방어회까지 준비했는데 남편은 고장마트에서 사온 삼겹살이 전분이라고 쓴 듯이 온전히 사리를 따져 물었고 남편은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불편해 하실까봐 그랬다고 말했었어요. 소고기도 와인도 우리 아빠가 그런 거 잘 안 드실 것 같다는 생각에 삼겹살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괜히 오해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제가 남편에게 제 아빠도 소고기를 먹을 줄 알고 방어회 정도는 먹을 줄 안다고 소리를 질러버리고는 이런 식으로 남편을 위로하던 중에는 주로 아빠가 기색을 표할 때 오어색이다. 초라해서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장인어른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삼겹살에 소주를 준비했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나 우리 집을 무시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 너와 살기 싫다고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고는 술을 마신 아버지를 지탱하며 일으키고 양평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게 자초지종을 드드시고 너희 아빠가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제발 옷 좀 기랬어요. 깔끔하게 입고 차도 새로 살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네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사위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버릇을 고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집을 나오는 거였기에 갈아입을 옷이나 화장품 등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출근도 안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게 마주하자마자 자기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니었다며 제가 망했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너 왜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평소 장인어른은 삼겹살에 소주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괜히 안 먹던 소고기를 갑자기 먹으면요. 탈나는 법이야.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전날 밤에 너무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평화롭게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또다시 분노가 번져서요. 우리 아버지도 한우를 잘 드시라며 어제부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남편은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일반적인 상황을 보니 소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 것 같다며 비웃었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 너희 집에 처음 갔을 때 아찔했어요. 웬만한 남자였으면 거기서 도망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너져가는 빌라에서 나를 구출해준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내 부모님이 양평이 본가이고 그때 찾아갔던 집은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집이라고요. 제가 아는 가게도 부모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와 같은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남는다고 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장인어른이 건물주라고 하니 지나가는 게도 웃겠죠. 믿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대충 짐을 싸들고 나왔고 저와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충격을 받은 것 같은지 며칠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 가게가 있는 건물과 우리 부모님에 대해 조사를 했었나 봐요. 우리 양평집 주소를 알려준 적은 없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집 앞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정신이 떨어져서 엄마에게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고 쫓아내라 했어요. 장인이랑 장모가 돈이 없어 보일 때는 삼겹살을 대충 먹이고 무시했는데 이젠 건물주라면 무릎이 저절로 꿇게 될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제 돈 쓰지 말라고 하신 게 지금은 다행이에요. 제 집만 가져오고 나왔더니 아무것도 빼갈 게 없었어요.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 집에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님 전화가 수십 통이 왔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 문제로 더 골치 아플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미 남편에 대한 모든 애정이 식어버리면서 다시 화해하고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하고 결혼 생활이 끝나겠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